자, 여기는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입니다. 33개 시민단체가 함께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을 결성하고 여기 광화문 원표공원에 천막 농성을 돌입한 지 9일째입니다. 9일째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 3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을 결성하고 장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이제는 비전을 말하자, 원톡입니다. 원표공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 해서 원톡입니다. 원톡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는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입니다. 어제 말고 지난 월요일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33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조국 문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매일 아침 오전 11시에 정리의 기자회견, 6시부터 7시까지 퇴근길 거리 규탄 연설, 그리고 8시부터는 여기 원표공원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토크 콘서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8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장장 8시간 동안 8명의 연사와 함께 정책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통해서 25만 명이 시청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크 콘서트를 또 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이 마련한 토크 콘서트에 오늘 연사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인데요. 플랫폼 자유와 공화 상임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 분야, 노동, 경제정책 다방면에 걸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분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어떤 1인자십니다. 오늘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발표를 먼저 30분간 듣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 상임운영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 대통령이 그 공약 중에 확실하게 실천한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죠. 이거 실천했습니다. 광화문 청와대 그거 무산됐고요.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니 이러저런 것들 다 이것도 무슨 도덕적인 어떤 신뢰 이런 것도 다 물건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신뢰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하고 이러저런 인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러저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거 진짜 옛날에 빨갱이 아냐? 고정관첩 아냐?
사회주의자 아니야? 아니 뭐 북한하고 어떻게 뭐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컨대 뭐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내가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다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른바 지금 진보에 대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원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그 진보나 민주당을 개혁을 해보려고 제가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원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경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을 갖다가 한번 혁신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른바 중도 진영을 갖다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민주당을 갖다 혁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과 이른바 대깨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빨이 안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민주당에 만약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쫓겨났든지 제명이죠. 쫓겨났든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가지고 아마 제가 문재인 암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지금은 이른바 이제 중도 진영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에 반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체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 문재인과 뭐 조국과 문재인을 갖다가 진짜 청와대에서 정말 그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갖다가 본래의 위치, 즉 민주당은 야당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로 돌려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진보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핵심을 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금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되고 전쟁을 갖다가 치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갖다 했었는데 당연히 그 짙은 그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독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양민학살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거창 양민학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 4.3을 갖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법살이 있었고 뭐 그 뒤에 이제 유신 독재도 있었고 그 기간에 또 이제 뭐 이 무고한 어떤 민주 인사들이 이렇게 그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법살을 되거나 뭐 이러저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공업화를 했는데 뭐 이른바 이제 저고가 저임금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낳은 그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이 낳은 흑역사 이것들을 극복을 하는 것이 그 양식 있는 사람, 보편 어떤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을 받아 아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진보입니다. 이게 제대로 받아왔냐?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건국과 산업화 과정의 흑역사,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의 어떤 짙은 그늘 이것을 해소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처럼 여겨졌고 그거를 갖다 안으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뭐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감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실감을 하게 된 거는 그 여행 자유화로 인해 가지고 또는 유학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나라를 보면서 제3세계 많은 나라를 보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만든 나라구나 이걸 갖다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한민국이 기적을 낳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 거의 의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떤 이 저임금 제국과 그 다음에 불균형 상장 그러한 그 다음에 어떤 부의 어떤 좀 소수로의 어떤 집중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때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하나의 발전 어떤 단계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반제투쟁은 대체로 자본주의를 일본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로 가거나 최소한 어떤 민족 경제로 가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의 기적의 어떤 짙은 그늘을 갖다가 극복을 하려면은 뭔가 중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때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예컨대 소련이 1958년에 스푸트니크5를 갖다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갖다가 추월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인 우주선도 우주로 먼저 보냈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이제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가지고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1960년대에는 이렇게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 대충 북한이 잘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런 대로 어쨌든 정보가 좀 부족했는데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어떤 좀 건강한 사회다, 활력 있는 사회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른바 이영희 씨 같은 사람이 8억인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사실 알려줬는데 이제 보니까 그 일면만 본 거였죠. 어쨌든 당시에는 소련 잘 나갔고요, 동구도 잘 나갔고 북한도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해외 의존도를 갖다가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의존도를 높여놓으면 마치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투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차관 많이 도입하고 해외 투자를 갖다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뭔가 많은 걸 수입하거나 또는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경제의 어떤 종속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하여튼 이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이른바 이제 신식민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갖다가 지향하는 형태는 당연히 어떤 사회주의 기획경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자립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른바 자력갱생, 자립경제, 민족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력한 대안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졌던 겁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당시에는 진보다라고 하면, 진보좌파라고 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자력갱생 추구했고 민족경제를 갖다 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진보좌파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1980년 90년을 거치면서 소련 동구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 참상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참상이 늘어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확인됐고 인도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 어떤 이런 국가들이 자력갱생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하고 오히려 한국을 갖다가 하나의 롤모델로 그렇게 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른바 저는 이제 이걸 이념진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이념진보인데 사회주의 이념진보가 사실상 90년대에 와가지고는 거의 어떤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 한 이 70년대, 80년대 딱 모습을 딱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다 그러면은 이념 진보고 그 이념의 핵심은 사회주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진보를 갖다가 이제 사회주의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또 진보는 어떤 식으로 진화 내지는 변신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90 외환위기를 갖다가 이제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 화두가 그 고용불안이었습니다. 고용불안, 구조조정에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호가 이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의 어떤 규제를 강화를 해라. 함부로 해고 못하게 하고 구조조정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 규제를 갖다 즉 신자유주의 반대는 국가 규제 반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공부분을 크게 확충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이제 그 공공부분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뭐 공공성 강화하면서 이제 그 공공부분 개혁들을 갖다가 틀어막는 일을 갖다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쯤에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냥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를 하는 것을 이제 시대 정신이 됐고, 자, 그럼 그 방향이 뭐냐,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가 왜 생겼냐? 하나는 재벌이 너무 많이 쳐드셔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진단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겨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론이 진보의 어떤 관통하는 정신이 됐는데, 그것의 대안이 뭐냐면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반대고, 이거 이제 공공부분 확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강화로 갔습니다, 이게. 자, 저는 뭐냐면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진보를 저는 노동공공 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의 어떤 유력한 모델은 북유럽 사민주의 어떤 국가 모델입니다, 이게. 물론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 그 사민주의 국가를 이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그 사민주의 국가가 시장은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거기는 그냥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같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면 없으면 내쫓는다. 엄청나게 고용이 유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력에 따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이나 임금이 굉장히 어떤 유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지 않았고요. 그냥 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것만 봤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공공 진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뭐냐면은 바로 규제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 확충,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추구를 했고, 이거는 지금도 상당히 어떤 이게 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뭐냐면 노동공공 기득권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과 이권이 결합됩니다. 즉 뭐냐면은 북유럽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하고요, 자신들의 노동공공 기득권하고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이념이고, 이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권이라는 거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념과 이권이 결합돼서 지금 본인들도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보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건지 자기들도 몰라요. 이거는 막 섞여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공공 기득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떤 지금 강성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진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진보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흑역사가 있어요.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 과거사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4.3의 희생자 있고 5.18의 희생자 있고 인혁당 법살의 희생자도 있고 국민방위군 사건의 희생자도 있고 여순의 사건에서도 희생자가 있고 뭐 다 이런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당연히 어떤 무고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 누명을 벗겨주는 거, 이른바 이걸 갖다 신원이라 그러고 회원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바로 뭐냐면은 즉 과거사에 대한 신원과 회원을 자신의 소임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진보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 진보입니다. 이 진보가 지금 가장 이 진보는요 다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컨대 노동공공 진보는 무엇이 노동을 위한 거냐, 무엇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냐, 무엇이 복지를 갖다 확대를 강화를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 자체를. 그러니까 이쪽하고는요 대화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보편 이익을 위해서, 즉 이념으로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아니 정책 가설이 있으면 정책 가설에 대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뭐 다른 나라 사례가 어떻게 통계가 어떤지, 근데 이런 갖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이 뭔가 자기들 구호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때 죄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 어쨌든요, 노동공공 진보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이쪽의 합리적 핵심을 보수나 중도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념 진보는 다 녹아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공공 진보 강성합니다, 사실은. 이념하고 이권이 결합돼 가지고. 근데 어쨌든요, 하나의 어떤 이권으로서 이걸 추구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고 고립을 하고 할 대상이고, 이념으로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정책 가설이 맞는지를 갖고 논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사이드에 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패션 진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류 세력들이 뭔가 주류가 있는데, 예컨대 강남에서요 좌파를 갖다 하면은 그거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남이 대체로 보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진보나 보수하면 좀 멋있어 보여요. 마치 광주에서요, 그쪽은 어차피 민주당 지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나 보수야,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패션 진보와 패션 보수는 어디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뭐 그건 취향입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뭐냐면은 패션 진보, 단 조국 시인은 패션 진보적인 어떤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체게바라 티 탁 하나 입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폼 잡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 멋있게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조국 씨가 산호맹을 한 것도 산호맹의 어떤 그 이념에 제가 볼 때 심취한 게 아니었습니까? 산호맹은 외곽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식 조직은 아니고요, 외곽 단체에 거서 이제 뭐를 했으니까 뭐 별로 깊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냐 산호맹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청나게 어떤 뭔가 뭐 진보 투사처럼 사실은 그렇게 인식되는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막 반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도 아니 반운동권이었고요. 산호맹에서도 사실은 반조직원이었죠, 이게. 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패션 진보라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에 투철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이거 너무나 맞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진보답지 않고, 한때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데 그것도 답지 않고요, 운동권답지도 않아요. 아니 운동권만 했더라도요, 그런 어떤 부정을 혹시 아내가 만약에 뭔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뭐 벤치카페 뭐 술술을 써가지고 애를 갖다가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운동권이라면 제대로 된 운동권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그 운동 정신이 딸한테 만약에 전사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시켜도 엄마가 시켜도 딸이 거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패션 진보다 보니까 그 운동권의 어떤 정신과 방법, 진보의 정신과 방법, 사회주의자의 정신과 방법하고는 완전히 이제 무관한 존재가 됩니다. 자, 제 얘기는요, 이념 진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단호가 내렸습니다. 패션 진보 있습니다. 그죠? 그거. 근데 그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근데 보통 이런 사람 위선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동 공공 진보.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주류인데, 이권을 추구하면은 폭로 고립 대상이고, 이념으로서 이제 진보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정책 가설을 갖고 논쟁을 하면 돼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낭만 진보가 있습니다. 낭만 진보의 핵심이 뭐냐면은 남북 관계에서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아주 그냥 가난하고 쫀심만 센 동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부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유한 형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퍼주자. 얘기 요구 막 들어주자. 그러면은 동생이 그냥 마음을 풀고 우리 형품에 안길 거야 라고 아주 이게 낭만적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최강의 권력자는 김정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정은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주도 통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씨 왕조를 갖다가 갖고 대대손손 해먹는 겁니다. 남한을 갖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북한에 그러면은 500만 명을 사실은 지배계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평양만 어떻게 200만이지만은 남한을 갖다 하층민으로 두고 500만 올려놓고 그런 꿈이 당연히 있죠.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하고 가까워지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남한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은 북한 체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이게 냉엄한 현실인데 아주 이 낭만 진보들, 특히 남북 관계에서 낭만 진보들은 부유한 형이 가난한 동생한테 말이야, 그냥 우리가 막 주면은 아픔에 안기지 않겠어?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력이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이 진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역사 진보라 그랬습니다. 즉 과거사에 대한 신원과 해원을 자기의 시대적 소명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승만과 자유당,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한 통으로 봅니다. 이게. 원래 건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조상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조상이 같이 손을 잡고 사실은 좌익하고 북한하고 혈전을 벌려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4.3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그 다음에 조병옥,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의 어떤 지금 정치적 조상들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조상들이 손을 잡고 사실은 건국을 한 겁니다. 이게 그 과정에서 피를 갖다가 같이 많이 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부 그냥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조상들이 다 저지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역사에 대한 무지고 역사의 왜곡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잔혹사와 흑역사는 전부 뭐냐면은 이승만,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보수 세력이 자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냥 그 창양민 학살, 국민방위군 사건, 그 다음에 4.3 양민 학살, 5.18 이것저것 딱 끌어당기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수는 불구대춘의 원수입니다. 극악무도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 경쟁 대상이 아니고요. 청산, 척결, 이거는 꿰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진보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집단의 인식이 바로 역사 진보입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뭐냐면 조국이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어떤 죄를 갖다가 드러나도요 조국 옹호합니다. 왜? 우리 편이고 저쪽은 뭐냐면 극악무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쉴드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이게 시대착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눈이 과거에 꽂혀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보수뿐만 아니라 보수나 중도나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최저임금 폭정이나 그 다음에 무슨 근로 52시간제 공공부문 확충 비정규직 탈원전 문재인 개업 뭐 그냥 오만 가지로 해가지고요 정말로 미칠라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의 눈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과거에 가 있어요. 백미러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저는 이걸 갖다가 경제 자살 행위요, 고용 확살 행위요, 외교 자포, 자폐 국방 자포, 이러한 어떤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정치 정책에 대해 가지고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과거사를 갖다가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건 무지와 착각과 왜곡과 뭐 분식이 막 이게 막 그냥 정철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어떤 선이고 정이고 상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그 중심에 아무래도 보수와 자유한국당이 있죠. 이거는 극악무도한 세력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이게 대화 타협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고 서로 뭐냐면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고방식이 얘들한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도 뭐냐면 자기들이 선이고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신혼과 현원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 사람들이 옛날 만동묘 만들어 가지고 없어진 명나라 신종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그 조선 만동묘 모시던 노론 선비들하고 아주 멘탈이 비슷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했거든요. 지방에 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역사 진보들이요. 의외로 배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은요. 취직을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갖다가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는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공기업 안 갔고요. 공무원 안 됐거든. 근데 공부를 좀 못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공기업 갖고 공무원 갖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역사 진보들은 현재 먹고 살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를 갖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 분노와 정오를 갖다가 지금 어떤 보수 정치 세력, 반문재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조국을 어떻게 쉴드 치나? 아니 보편 이성과 양심이 있으면 쉴드 칠 수 없어요. 그런데 쉴드 치고 있거든요. 그럼 논리가 있냐? 아닙니다. 이 사람 논리 없고요. 어떤 논리냐면은 여기서 밀리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이 반문재인 어떤 세력이 기세등등해진다. 요겁니다. 그 논리가 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조국
처음에는 뭐냐면은 조국 딸이 뭐 별 죄가 없다. 오히려 최성애가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들 쫙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인 문제 나왔습니다. 막 쉴드 치니까 점점 더 구체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은 딸하고 마누라가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과는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을 엮은 경제공동체의 논리를 갖다 적용하면은 박근혜 최순실보다도 월등히 강한 경제공동체가 조국 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말입니다. 또 뭐 묵시적 청탁이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적용하면 쉽게 칠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뭐냐면 이런 논리들이 전부 다 논파당하니까 결국은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본심이 뭐냐면은 저 극악무도한 세력들을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국을 갖다가 이렇게 사퇴시키면 안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쉴드 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뿌리에는 뭐냐면은 이념 진보가 없어요. 노동공동 진보도 아닙니다 이게. 패션 진보 아니에요. 낭만 진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사 회원 신원 진보입니다. 저는 그냥 이른바 역사 진보라 그러는데 역사 진보가 바로 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서로 간에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쭉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또 뭐 나름대로 또 별로 게으른 운동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진보를 갖다가요 거의 어떤 그냥 사회주의 이념 진보로 이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념 진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동공공 진보는 강성한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권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도덕적 호소력이 없습니다. 이념이 없으면요 이건 국민적 호소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쪽은 뭐냐면 그냥 노동공공인 자기들의 성취 안에서 성만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누리는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권리 이익들을 갖다가 그대로 쫙 폭로를 하면은 그 성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역사 진보고, 역사 진보하고는 역사 투쟁이 필요한데 역사는요 사실 또 보기 나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는 보기 나름이다. 이거 역사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사실의 입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의 입각에서 그것이 편집을 갖다 하는 건데 지금 이쪽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편집한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건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당의 정치적 조상들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조상들이 손을 잡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어떤 빛과 그늘에 대해서도 그것도 같이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친일하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의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들 친일 경력들이 후두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냐면,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애들 같아가지고 19세 그 대학교 1학년 비슷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완전히 항일이고 민주고 순결무구했고, 이 보수는 완전히 친일과 부역으로 그냥 부패와 기득권으로 점철되어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어떤 그야말로 소년적인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깨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양민 학살을 비롯한 흑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쉴드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아파해야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해원하고 신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 아니, 그렇지만은요, 거기에 그냥 뭐 묻어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가 전복하려고 했던 이 좌익이나 그 간첩이나 또 저쪽에 어떤 학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의 건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어떤 뭐 불평등, 양극화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경제적 자유를 그거를 갖다가 발양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해 가지고는요, 지금 이 가면성 공공이죠, 사실은. 공공을 참칭한 어떤 이 기득권, 이거 분명히 폭로를 하고 그거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비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의 어떤 이 갈등이 있습니다. 미래 취업자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연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가 내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성 없어요.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즉, 흑역사에 대한 실현과 회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사에 대한 시시비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쪽에 무지와 착각들 또는 어떤 이 왜곡들을 갖다 분명히 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의 그늘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그 그늘에 대한 어떤 해소 비전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저 강고한 저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역사진보 있지 않습니까? 역사진보가 과거 이념진보처럼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전쟁을 딱 해본 나라들. 예컨대 일본요. 원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탄 공격으로요. 미군이 B-29를 통해서 동경대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고한 어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어떤 본질이 그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민학살했다 해서 미국 사과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원자폭탄을 갖다가 썼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가지고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결단해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전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731 부대를 비롯해가지고 오만 가지 만행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명국들은요, 지금 한때 지난 한 400년, 500년 동안 세계를 갖다 호령했던 나라들 보시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전쟁을 해본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요, 과거 흑역사에 대해 가지고 과거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신원과 회원을 자기 시대적 소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당했으면은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말이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네가 나를 갖다 침략을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 힘을 길러야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면은 내가 말이야 평화롭게 이렇게 혼자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일본 너네들이 우리 침략했니? 그 당시 상황에서 심각한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안 했으면 러시아가 했겠죠, 그죠? 러시아가 안 했으면 중국이 했겠죠. 모릅니다. 미국은 이렇게 식민지 욕심이 없으니까 미국이 하고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요
그 도덕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도덕률을 가지고 왜 우리가 말이야 침략을 안 했는데 니들 공격했어, 이거 이런 식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거에 저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성찰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힘을 길러야겠다. 우리 힘이 안 되면은 저기 그 원고 경공 전략으로 해가지고 힘센 이웃하고 같이 그 힘센 친구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힘센 친구를 갖다 할 때 그 나름대로 어떤 서로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은 동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친구 힘들을 갖다 끌어내려고 그러면 예컨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 당사자고 쟤들은 당사자 아니잖아요. 근데 도와주러 왔어 다 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에서 특이하게 정신 문화가 아주 유화적입니다. 이게 특히 진보의 정신 문화와 사상 이념이 굉장히 유화적이고 태행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청와대를 점거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문화가 완전 태행적이고 유화적인 그런 인간들이 청와대를 갖다가 점거를 해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 대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몇이 권력 잡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역사 진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를만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분노와 정오를 갖다 엉뚱한 데 발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껍게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조국을 갖다 쉴드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태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보를 갖다가 잘 뜯어봐 가지고요. 그 허수아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념 진보는 사라졌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패션 좌파는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노동공공 진보는 이념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권은 통로하고 고립하고 적절하게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성체를 무너뜨리면 되고요. 남은 게 낭만 진보입니다. 낭만 진보하고 지금 역사 진보인데 이게 연결은 좀 돼 있습니다만 그 낭만 진보는요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깨줄 겁니다. 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험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한하고 너무 우리한테 너무 밀착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돈만 주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낭만 진보는 시간이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그걸 갖다 줄여줄 겁니다. 남은 게 바로 역사 진보고 이 역사 진보와의 어떤 투쟁, 과거사 해원 신원 진보와의 투쟁, 이 투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갖다 가르는 그러한 어떤 이 건공일척의 어떤 성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우 소장님께서 그 진보를 패션 진보, 낭만 진보, 노동 공공 진보, 또 이념 진보를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죠. 역사 진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역사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진보를 그냥 하나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세분화 시켜보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 진보론자들의 그 규모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지금 이 정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다 있는 거지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역사진보, 참 역사진보라니까 참 너무 그 말이
어감이 좋은데 사실은 그 과거사 신원 회원 진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문형렬하고요. 그 대한민국에 말한다 해가지고 문형렬하고 문재인이 대담한 책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달에 나왔어요. 예, 거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가 쫙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친일, 네. 독재, 예. 그 다음에 있던 보수, 기득권, 그냥 뭐 냉전, 부패 이걸 전체를 쫙 연결합니다. 이걸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국은 이것들을 갖다가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아하. 이게 예. 바로 어떤 그러한 역사 인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당시 모든 나라는 예컨대 탈원전 하면 국민투표까지 하고요. 전문가들 나와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 키우는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 52시간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막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고요. 어마어마한 사안들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안 했거든요. 막 이 정도는 밀어붙였죠. 밀어붙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임금이 낮은 거,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아까 말한 친일로 해서 보수, 재벌, 기득권, 부패, 냉전 이렇게 연결되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당하게 어떤 일을 갖다가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탈원전도 네. 원전은 원전 마피아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가 높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의사들의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니까 자기 정의의 칼, 정의의 주먹으로 한 방에 내친 거예요. 이게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게 이 문제들에 다 역사적 풀이들이 있고 구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시행구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이 바보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들의 어떤 이 구조와 뿌리들이 연관들이 아주 돼 있다 보니까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이 무시간 놈의 새끼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순전히 이 친일로부터 시작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끌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모든 기둥들을 갖다 사실 뿌리 뽑고 있거든요. 예컨대 국정원 작살냈지 않습니까? 보안사 작살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작살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재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벌 중에 네. 삼성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온통 그냥 기득권의 천지, 보수 기득권의 천지라고 보는 거고 자기들이 잡은 거는 일단 대통령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지방을 자치단체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국회는 아직 못 잡았다 생각하고 국회를 잡겠다 그래요. 2020년에. 그리고 대통령 권력으로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군대 잡을 수 있잖아요. 박찬주 대장을 비롯해서 군대 때려잡습니다. 국정은 때려잡잖아요.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보안사 무력화됐죠. 그 다음에 대법원은 김명수 꽂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검찰도 뭐냐면은 지들이 볼 때는 아주 빼어난 자기들을 위해서만 충성해줄 사냥개로 생각한 윤석열을 꽂았는데 이 윤석열이 이게 뭐냐면 자기들 말만 듣는 사냥개가 아니더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잘라낼 수가 없죠.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예. 이게 이런 식의 인식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듣고 보니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독재자로,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세우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동영상, 문제의 동영상 말이죠. 그 역사 진보의 바이블급에 속하는 거죠, 그게. 아, 그게 네, 뭐 조회수가 수백만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깨트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제가 볼 때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역사 진보의 바이블 같은 거기 때문에요. 예. 그 놈을 깨야 되고, 사실은 그게 파생 상품들이 그 많은 영화들, 암살이라고 하는 때 영화를 네, 네. 비롯해가지고 그 굉장히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역사 진보를 깨뜨리려고 그런다면은 그 바이블에 해당되는 거를 박살을 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교정용 영화들이, 영상 콘텐츠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일을 한 기관들, 이제 민간 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맞습니다. 저는 이 세 기관 민간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셋 다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래서 저는 이 3대 문제 기관들이 이 역사진보, 듣고 보니까 이 역사진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원래 이제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아, 그렇죠. 그 책이 또 바이블이죠. 네, 그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대 국사학과 있지 않습니까? 참 네. 이 국사학과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난 지금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국사학과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역사라면 전 세계사 속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왜입니까? 예. 역사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국사학만 해가지고요, 국사만 해가지고 그 교훈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우물과 함께 우리가 되죠. 도대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예.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네. 그래서 국사학과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대한민국의 조선 역사를 좀 폄하를 하고, 뭐 식민지 학자들은 뭐냐면 니들이 못났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고, 그건 니들이 못났으니까 우리 잘난 일본이 너희들을 갖다 깨우쳐 줄 거야, 뭐 대충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조선 역사를 봤겠죠. 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발로서는 아니야, 우리는 나름대로 그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발전 동력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발굴하려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국사에 대한 어떤 연구일 텐데, 저는 시대적 소명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것도. 네.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요. 네. 사실은 세계사 속에서 국사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어떤 정신 문화적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 그런 것들이 어떤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갖다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국사만 이렇게 드립다 파는 형태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승만에 대해 가지고 네. 제대로 그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보지를 갖다가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 가지고 또 한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제 이해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야당은 주류 어떤 여당 또는 주류 보수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격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애들이 친일 부역자들의 후예다. 네. 라고 이렇게 딱 찍는 게 네. 요즘은 토착해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찍는 것이 자칫 정치적 경쟁 상태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베스트 솔루션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낙인 효과죠. 유석준
교수가 네, 위안부 네. 관련해 가지고 뭐 기존 어떤 관념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위안부가 매춘부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니까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학생회가 움직이고 민주동문회 움직이고 교육에서는 뭐 직접 강자 뺀다 그러거든요. 그만큼요 한국은 친일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파블로프의 어떤 개처럼 아주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참 친일 소동 벌어지는 거 보면은 세계인이 아마 웃을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들인가? 뭐 하는 나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게 각도를 조금 뭐 똑같은 건데요. 조금 달리해서 역사 진보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역사 진보론자들의 주장을 노동 공공 진보들이 살짝 받쳐주고 따라주면 그 공공 노동 진보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공공 기득권을 개혁하려고 하는 쪽이 예. 원래는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개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했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당연히 개혁하려고 그랬죠. 네. 그죠? 공공 분야 계획하려고 했죠. 예, 예. 자,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기는 그냥 그쪽하고 스크럼을 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공공 기득권을 개혁하려고 하는 쪽은 보수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서 노동공공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쪽하고 맞서 싸우려 그러면은 예. 제일 좋은 게 얘들이 친일이다 뭐 이런 거죠. 아하. 친일로 걸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 노동 분야가 이 친일 프레임에 앞장서면 자기들이 사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 그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뒤에 엎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떤 네.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되어버리죠.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밤 우리 사회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정치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국민들은 또 왜 이렇게 답답한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명쾌하게 답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 보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이 386들이 지금 나이가 586들이 됐는데 퇴행적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소위 역사 진보론자들이 이 우물안 개구리로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를 얘기를 하셨어요. 우물안 개구리로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세계 지정학을 보지 못하고 한국 내에서 이렇게 그 과거 담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의 그 상대론자들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가 꼬여있는, 현대사가 꼬여있는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공감이 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꼬여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소장님께서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답답한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전후사 인식을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쏟았던 경험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과거에 그걸 갖다가 가렸거든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흑 역사가 있잖아요. 네. 저 불행한 과거사가 있는데 그놈을 갖다가 과도하게 이제 가려놨는데, 근데 이제 해방전후사 인식이 그 부분을 갖다 좀 찢어가지고 살짝 보여주니까 그냥 내가 쏘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획가닥 했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 말입니다. 이제 거꾸로 됐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를 이게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가 있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지금 자랑스러운 역사를 깡그리 사실 덮었습니다. 네.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냈고 그 부끄러운 그렇죠. 역사를 잔혹사를 예. 문제는 그게 어떤 당시의 어떤 구조라든지 환경을 빼놓고요. 남 탓을 해버린 거네. 전부 그것도 뭐냐면은 네. 주류 보수 세력 탓으로 이렇게 돌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바로 이제 그 놈을 다시 한번 뒤집는 어떤 그러한 전 저술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술자. 아니 모든 거는 저술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네. 텍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아니 그 저술은 일단은 실사구시에 입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정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 예.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되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저술이 나오고 그 저술에 입각해서 아까 백년 전쟁 같은 어떤 네.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네. 이제.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 좋은 어떤 저술 작업이 제가 볼 땐 절실히 필요하고요. 예. 이 저술 작업에 입각해서 교과서도 만들어내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백년 네. 전쟁 같은 동영상도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냥 이 영화 예술인들이 예. 아마 이제 딱 그거를 보고서 나름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마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 과정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 진보의 그 이념, 역사 진보죠. 역사 진보의 주장들이 초중고 교육 과정에 만약 그대로 녹아 있다. 그러면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 나온 청년들, 대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지겠네요. 저는 이제 그 문제보다는요. 네. 저도 이제 교과서에 관심이 있어서 국사를 갖다 열심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뭐 상해 임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그러냐, 뭐 이러저런 45년이냐 48년이냐 뭐 네, 이러저런 네. 갖고 논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더 훨씬 큰 문제는 네. 저 1671년에서 72년에 이른바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600 71년에서 1972년요. 예. 그 다음에 1695년에서 96년에는 을병대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해년 병신년.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신대기근은 뭐냐면 경신년하고 신해년이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네. 이때요 조선의 인구의 10% 정도가 굶어 죽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보면요 정말로 처참한 기록들이 쫙 나옵니다. 아니 인구의 10% 굶어 죽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피골이 상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아니 사람 고기 먹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람 고기를 갖다가 먹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나옵니다. 어느 날 애가 와가지고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저기 허벅지 하나만 주세요. 빌려주세요. 우리 저희 할머니가 있는데요.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 갚을게요. 아니 요게 일본에는요 예. 대화에 나오고 영화도 돼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은요 딱 육사 교과서를 보면은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전혀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예. 1600년대에 가장 어떤 중요한 사실 하멜이 언제 들어왔다 여기 나옵니다. 상평통보가 발행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을병대기근, 경신대기근 그러니까 이런 그 대기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족보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족보를 안 팔아도요 대가 끊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지금 현재 김희박 씨가 인구의 45%쯤 됩니다. 이게 어떤 자손 위에 선조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쫙 퍼지고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김희박이 이렇게 많냐?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족보를 사든지 족보에 기어 들어가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대흉년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대흉년이 일어났다면은 북한 대흉년이 일어났어요, 그죠? 1995년에서 98년에 대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아니 쌀값 얼마 안 하잖아요. 쌀 외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면 쌀 외화가 없냐, 그죠? 이렇게 보면은 체제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조선의 그 경신대기근이나 을병대기근 때도 그때도 당연히 쌀을 사오면 됐죠, 그죠? 네.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다가 뒤에는요, 나중에 그 을병대기근 때는 중국에서 쌀을 사오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때 조선 사대부 놈들은 중국한테 업신여김을 갖다 당할까 싶어가지고 중국에 쌀 안 산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도 그런 행태를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쌀을 살 만한 어떤 외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인드가요, 그 다음 지배층의 마인드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자기 아픔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이 위태롭지도 않았고. 예컨대 저는 이런 것들이 서술이 돼야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지정학자는 인구에 비해 땅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나 가뭄이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땅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작황이 부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 되면은 대량 아사 사태 생길 수 있고, 그거는 북한이 증명해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식량과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식량과 에너지를 수송해 올 수 있는 수송로를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러면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력 경쟁 모델 북한식, 이거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예. 그 다음에 어떤 수송로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동진아해를 통해서 들어와요. 중국이 딱 잡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려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 맺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 얘기는요, 우리가 역사를 갖다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그 사관이 뭐냐면 역사의 교훈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난 민족이야, 이겁니다, 이게. 우리도.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없는 거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아픈 잔혹사 있잖아요. 조선의 잔혹사들이 있습니다. 네. 조선의 실패사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정말로 그 민생이 정말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있고, 그 정말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이 예. 완전히 유화적인 상태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문제는, 교과서에서 문제는 단순히 해방전후사에 대한 어떤 서술,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지금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서술이 우리가 분명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했으면요. 예.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침략했어.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나오잖아요. 우리 열심히 싸웠어. 그죠? 대충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선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됐는지, 그렇죠. 예. 왜 그렇게 그 지도층이 어리석은 어떤 외교 안보 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아주 사람들의 어떤 유화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진보의 뿌리는 사실은 잘못된 편협한 역사 교육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시간 20분 가까이 흘렀는데요. 이제 그러면 2019년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세계 손에 꼽을 만한 그 인구 5천만의 일정한 영토에 그 3만 달러 이상의 7개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우리가 지금 조국 문제 가지고 이 토크 콘서트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지금 들끓은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논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논쟁이 되느냐? 바로 우리 김대우 소장님 주장대로라면 이 역사 진보론자들이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우물한 개구리를 그렇죠. 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를 하고 있다. 허구한 날 이 프레임 전쟁만 하고 있다. 친일파 논쟁만 하고 있다. 요게 지금 이 조국 사태까지 부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는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자에 지금까지 1시간 20분간 진실을 말했다라면 이제는 비전을 말하자. 한 10분 정도는 자, 이걸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역사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거냐? 아까 저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렵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역사 그 진보를 제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념 진보, 뭐 역사 진보, 낭만 진보, 그다음에 노동 공공 진보, 뭐 또 뭐 환경 탈레반이라고 하는 환경 진보도 있긴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패션 진보 뭐 쭉 이걸 했고, 핵심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 역사 진보다. 예. 그리고 역사 진보하고 낭만 진보가 오버랩이 되고요. 노동 공공은 그렇지. 기득권 사수를 위해 가지고 이쪽에 달라붙죠, 그죠? 부역자들이 된 거죠. 자, 뭐 이제 예. 거기까지 얘기했고, 이걸 어떻게 깨부술 거냐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네. 지금은요, 역사는 어쨌든 과거입니다, 사실은. 역사는 기억에 대한 편집인데. 그렇죠. 과거죠. 예.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는 예. 지금 민생 현장이 있잖아요. 민생 현장. 장사 안 됩니다. 그렇죠. 있는 취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소장님, 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뭐 몇 년 내 최저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결정 아주 그건 결정타 같아요. 보니까. 결정적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어떤 이게 그냥 뭐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와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예.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아주 무시가 뭐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거거든요. 세상에 2년 만에 최저임금을 30%씩 올려버린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면 몰라도 예. 주 50여가 근무제는요, 이게 뭐냐면 생산 요소 있잖아요. 건물, 예. 설비, 예. 장비, 예. 사람, 예. 이것들의 가동 시간을 갖다가 이 가동, 운용, 활용 시간을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유튜브들도 지금 밤에 나왔는데 혹시 큰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었다면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죠. 안 그죠? 나오죠. 예. 52시간 근무제 위반이니까. 예. 아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역동성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노동권 엄청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요, 옛날에 원래 정치인을 교도소 담당위를 걸어가는 존재라 그래서 삐끗하면은 그랬죠. 교도소 간다고. 지금은 기업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해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 형사처벌 조항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임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다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전, 뭐 산업 관련된 규제들, 이것들도 뭐냐면 전부 형사처벌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리 되면요, 기업인이 어떤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미쳤다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합니까? 그래서 네. 기업들을 지금 막 떠나가고 있고, 해외로. 그 다음에 투자를 국내 투자 안 하려고 그러고 국내 고용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 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들이고요. 네. 그거는 일자리인데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를 갖다가 갖고 하는 일자리 아닌 일자리인데, 그 본질적으로 날 좀 춥다 그래가지고 화로에다가 돈다발 집어 던지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돈다발이 있으면요, 나무를 해올 사람, 성능 좋은 난로를 만들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주면요, 그러면 훨씬 생산성이 높은데 돈다발을 갖다가 그냥 하루에 집어넣으면 잠깐은 따뜻하지만 그만큼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딱 그거예요. 지금 돈다발 던져가지고 지금 잠깐 난방하는 겁니다. 어쨌든 2020년까지만 죽지 않으면은 지들이 또 이렇게 국회 다수 의석을 갖다가 이렇게 쟁취할 수 있고, 그리 되면 모든 걸 다 하겠다. 얘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여태까지 제 지금 역사를 받고, 제가 지금 나이도 적지 않지만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최악입니다. 이거는. 네. 앞으로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아니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속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지금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우리 김대우 소장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의 그 선거 과정에서 뭐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 얘기. 기회는 평등, 예,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좀 어떻게 좀 김대우 소장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니 제가 이제 뭐 정의론을 갖다 2012년 4월 한 26일인가 문재인을 그냥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때 네. 직접 만나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이고 결과는 공평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체를 엮어서 예.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 핵심은 뭐냐? 예. 결과의 공평이라 그랬거든요. 공평은 예. 균등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쿼티라고, 영어로 에쿼티인데, 예. 에쿼티를 표현하는 어떤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 경기를 보는데요. 제가 키가 예. 커요. 저는 서 있습니다. 꼬마한테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올려줘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걸 에쿼티라고 그래요. 공평은 합리적 불평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냥 공무원 되면은 완전히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냥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둑한 연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시험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귀족반일로, 양반 귀족반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거예요. 기본 공공 양반 사회이고 직장 계급 사회이고 그 다음에 연공 서열 사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을 제한 다른 나라는 뭐냐면은 넌 무슨 일 하냐 묻습니다. 직무를 물어봐요. 직무가 뭐냐면은 고난도면은 고임금이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은 뭐냐면은 무슨 일 하냐고 묻지 않고 어디 다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이 공공부문이다 그러면 와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이다 그러면 와 하고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애게게 하고, 실제로 은행에서도요 대출 금리가 이게 달라요. 맞습니다. 달라요. 예. 대출 금리를 통해서 보는 자기 어떤 계급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몇 프로짜리냐 이게. 네. 자,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직장 계급 사회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직무 있지 않습니까? 직무와 능력에 비례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지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지금 대한민국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결과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 개념에 예. 이게 없어요. 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정의 개념은 그럴 겁니다. 나쁜 놈 때려잡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나쁜 놈이라도 쫙하게 가려내야 되는데 조금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들 편은 좋은 놈이고, 그렇지. 지폐 없는 좋은 놈. 그 다음에 네. 상대는 나쁜 놈. 상대는 나쁜 놈. 네. 이따위의 어떤 정의관을 가지고 얼마나 편할까요? 그냥 간단하잖아. 내 편은 좋은 놈, 상대편은 나쁜 놈. 뭐 생각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네. 저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완전히 어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앞에 이제 그 기회 평등 문제 있잖아요. 예. 그 이거는 뭐 조국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 네. 자, 국민 여러분, 마찬가지 다 예, 보여줬고요. 예,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이제는 비전을 말하자. 바로 원표공원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원톡이라고 부르는데요. 김대우 소장님 모시고 제가 몇 번 그 같이 그 세미나 하는 데 가서 들어보고 토론도 같이 해보고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도입입니다. 도입. 노동 분야 하나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공공 분야 하나 가지고 한 5시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오늘 얘기는 도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방송 토론 뭐 사회자가 뭐 3분 지났습니다. 뭐 1분 안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 1시간 반 들어도 잘 모르는 거를 뭐 2분 안에 얘기해 주세요. 막 그렇게 피상적으로 상대방 공격하고 답하고 그런 TV 토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우둔해져 버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토크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연예인 이야기, 웃고 떠드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하 꿀꿀 뭐 연애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저희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이 조국이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내일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아마 조국 문재인 퇴진 우리들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김대우 소장님 아마 몇 차례 더 모시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정말 큰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 있나요? 저는 네. 이거 천막 치고 이 도심에서 이게 자는 거 이게 피곤한 겁니다. 자,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밤을 지샐 건데, 네, 예, 시끄러워요. 예. 빨리 좀 조국이 빨리 좀 퇴진하든지 아니면 네. 해임하든지 해야지 뭐야. 정말 조금 만나면 정말 저 패버리고 싶습니다. 아주 명답을 정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와라 조국. 네. 자, 여러분 박수 보내시고요. 이렇게 가을밤에 정책 이야기로, 사회 이야기로 아주 깊은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아이고 1시간 반 딱 됐습니다. 해보았습니다. 내일 밤 안내해드립니다. 내일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조동근 명예교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요. 명예교수님, 또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예,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조국 사태를 가지고 또 뭐 경제 문제를 풀어보든 한번 얘기의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원톡에서 원표공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국아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좀 들어가 좀 자고 싶으니까 그만해라.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